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동산택이고요. 자, 문제 1번부터 봅시다. 기초정보관리 문제죠. 첫 번째, 행복은행에서 신규로 통장을 개설했답니다.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랍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탭이 세 가지 있다, 그지?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그 중에서 금융기관 탭을 클릭해서요. 여기 화면 연 후에 요 당좌예금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다. 코드 번호는 98500, 그리고 거래처명은 행복은행입니다. 계좌 유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좌예금이라고 했죠. 2번 당좌예금 이렇게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는 오른쪽에 입력하면 왼쪽 화면에 직접 반영되거든요. 311-154667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이 정도 4가지 사항 입력한 후에 메뉴를 닫으시면 첫 번째 문제 해결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차량의 운용리스료 계정 과목을 추가하려고 한답니다. 해당 항목의 아래 내용을 추가 등록하시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다가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입력하면 되겠죠.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코드 번호 860 하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 커서를 였죠. 코드 계정 과목 여기에 두고요. 860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 자리로 딱 커서가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현재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현재 이름이 딱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수정해서 써라 이 뜻이죠. 그래서 필요한 계정 과목을 요 오른쪽에다가 입력하면 왼쪽 화면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의 운용 리스료라고, 차량의 운용 리스료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성격은 3번 경비라고 했네. 입력하시고, 그리고 현금 적요다가 1번을 좀 입력해 달랍니다. 영업용 차량의 운용 리스료 지급 이렇게 제시된 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이 끝났죠. 그러면 메뉴 닫으시고,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됐대.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리고 그 각 재무제표 간의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손익계산서에 금액이 수정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리고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집계된 미처분 잉여금 금액, 그거는 다시 재무상태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항목을 수정했지만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전부 다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에 우리 그 본문 공부할 때 강조했던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실기표 문제 1번이 우리 좀 기초정보 등록으로서 좀 쉽게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다.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를 사용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혹 출제되는데 이제 점점 그 출제 빈도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그 본문 내용을 끝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조금 넓은 시야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후에 우리 본문에서 제2장 부분에서 이 부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장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뭐가 틀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요 금액이 현재 5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재 당기순이익이 2310000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알고 봤더니 450만 원이래요. 그럼 고쳐야 되겠죠? 4500000으로 고치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이제 2,400만 원이 되어버렸다 겁니다. 자, 요 부분을 다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열어가지고 확인해보자 이겁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보니까 얼마 돼 있습니까? 당기순이익이 2310000, 우리 바꾸기 전 금액으로 현재 돼 있는 거죠. 요거를 조금 전에 바꾼 것으로 고쳐야 되겠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방금 확인했던 금액 얼마였습니까?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을 여기서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여기에 불러오기 기능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러오기 클릭하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불러오겠습니까? 라는 화면창이 뜨거든요. 예 하면은요. 자동으로 2,400만 원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집계되어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금액이 뭔가 지금 바뀌었겠다. 그지? 그래서 바뀐 금액이 1억 2,400만 원이 됐다 이겁니다. 요게 재무상태표에 제대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마지막 절차가 되겠네. 자, 봅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어가지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내부적으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값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75번 2월 이익잉여금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금액이 조금 전에 확인했던 12400 1억 2,400만 원 요거하고 똑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틀린다 그지? 틀린 이유는 바뀌기 전 금액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보십시오. 대차 차익이 현재 90만 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확인했던 사항으로 1억 2,400만 원으로 고치면 대차 차익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모든 재무제표간 연계관계도 잘 연결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재무상태표의 대차 차익도 0으로 없어지는 상태니까 제대로 풀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고쳐볼게요. 조금 전에 확인했던 금액이 얼마였다고? 1억 2,400만 원이지, 그지? 요거를 고쳐볼게요. 1, 2, 4, 0, 0, 0, 0, 0, 0 이렇게 고치면 보십시오. 대차 차익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번 양걸로 3번 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끼십니까? 이런 문제 스타일이 앞으로 점점 더 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확실히 신속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조금 연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그래서 요 부분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양가를 3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 뭐 이렇게 하나 쳐두십시오. 오케이. 문제 2번 봅시다.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 먼저 열으시고요. 자, 문제 어떤 게 출제되는지 볼까요? 1번 8월 25일 날 소망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요.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답니다. 뭡니까? 장기 차입금을 차입하는 거래죠. 그래서 8월 25일 날 본 게 입력해 봅시다. 8월 25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을 것입니다. 얼마요? 1억 원. 100000000 이렇게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죠. 어디에 대해서 빌렸습니까? 어디서? 소망은행으로부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 2번요. 9월 10일 날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고요. 8월분 퇴직연금 1,0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답니다. 뭡니까? DB형의 경우 연금에 돈을 넣으면 그거 아직까지 우리 회사 돈이죠. 직접 직원이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주기 전까지는 우리 회사 돈이다 이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었죠. 그래서 차변 쪽에 그 불입금액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9월 10일입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 1000000 그리고 대변에 자 보통예금으로 줬죠.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문제 3번요. 9월 20일 9월 5일에 가수금을 수령했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전자의 제품을 매출하기로 받은 계약금 50만 원 그리고 동사라는 거 하는 거는 앞에 말했던 똑같은 회사, 즉 그 우리전자라는 회사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그러면 우리전자라는 곳에서 우리한테 돈 1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좀 이따 가르쳐 줄게 라고 했던 거지. 그러면 일단 돈은 들어온 거지. 100만 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또는 현금으로 기록하고 대변에 아직까지 뭔지 정체가 안 밝혀졌으니까 가수금 이렇게 기록해 놨을 것이다 이겁니다. 저게 좀 이따 이제 확인이 된 거지. 이게 그 중에서 50만 원은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것, 즉 선수금이고요. 50만 원은 우리가 그쪽에 외상 매출금 돈 받을 거 있는데 그거 회수된 것이었대. 이제 밝혀졌다 이거지. 그러면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대변의 부채를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없애주고요. 대변 쪽에는 그 정체 밝혀진 대로 내용대로 딱딱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문제를 통해서 읽어보니까 가수금 9월 5일 날 받은 게 100만 원으로 추정은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죠? 확인해 봄으로써 원래 가수금은 남한테 줄 돈에 해당하는 채무 계정 과목의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거래처를 따박따박 입력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가끔은 그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수금이 처음에 딱 발생했을 때 거래처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9월 5일 날 전표를 확인해 보면 조금 이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먼저 해보고 그 내용을 좀 확인한 후에 입력을 해봅시다. 9월 20일 거를 됐죠? 9월 5일 거 확인해 보자. 자, 9월 5일 보니까 아하 가수금을 인식하는 거래가 있었다, 그지? 우리 추측대로 100만 원이 맞습니다, 그죠? 100만 원이 맞고 그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 안 했었다, 그지? 입력 보통 하는 게 원칙인데 요 회사는 거래처를 가수금에 대해서 우리전자라고 거래처 입력 안 했었네. 그러면 요 가수금 대변 거를 차변으로 없앨 때도 그냥 입력 안 해도 되겠다 이거지. 됐죠? 9월 20일 분기 입력해 봅시다. 자, 일단 차변에 가수금 없애줍니다. 그리고 거래처 입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금액은 100만 원. 자, 대변에 선수금으로 일단 50만 원 기록해 놔야 되겠죠. 선수금은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 우리전자로부터 계약금을 우리 받아서 이렇게 관리하고요. 50만 원. 그리고요. 대변에 요거는 외상 매출금의 감소로 보자 이거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당연히 우리전자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금이겠죠. 우리전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4번 보겠습니다. 9월 30일 날 캠브리지에 수출한 제품, 수출이 언제 했냐면 9월 10일 날 했답니다. 이렇게 수출을 했었는데 요거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원화로 환전돼 가지고 입금됐답니다. 달러로 기록돼 있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원화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차이 때문에 외환 차익 또는 차손이 생기겠죠. 그 부분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자, 실제로 수출은 9월 10일 날 했고요. 그러면 요 날짜 9월 10일의 환율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기록됐었겠죠. 그런데 실제 돈은 9월 30일에 들어왔거든. 그러면 9월 30일의 환율 요거 정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자 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 실제로 돈은 얼마 들어옵니까? 1,050원 곱하기 5,000달러 해가지고요. 5,000달러 곱하기 1050 해가지고 525만 원 들어옵니다. 돈이. 그런데 장부에서 없어지는 자산 금액은 얼마라고요? 1,100원 곱하기 5,000달러. 1,100 곱하기 5,000 해가지고 550만 원이 들어온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550만 원. 5000000. 그죠? 그러면 A에서 B를 이렇게 빼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5만 원. 마이너스 25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손실이죠. 자산 없어지는 건 요만큼 크게 없어지는데 돈 들어오는 거는 조금만 들어오니까 외환 차손이 생겼다. 25만 원만큼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지. 됐죠? 자, 분석했고요. 이제 실제로 전표 입력해 보면서 분석 내용대로 그대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다. 자, 봅시다. 시작합시다. 9월 30일 일단 대변 먼저 입력할까? 대변에 없어지는 외상 매출금 금액은 얼마였다고? 자, 외상 매출금 어디에 대한 거였습니까? 수출 어디에 했다고? 캠브리지. 캠브리지에 대해서 없어지는 외상 매출금이 550만 원이었어. 그리고 차변에 실제 돈 들어온 거는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 계좌로 돈 들어온 거는 525만 원이었어. 5250000. 그에 따라서 자, 대차 차액이 마이너스 25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대변이 현재 더 큰 거니까 차변 쪽에 뭔가 입력하랍니다. 차변 쪽에 입력하면 비용이 오겠죠. 차변 쪽이니까. 그러면 외환 차손이 맞다 이겁니다. 외환 차손. 외환
차손 25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지. 아하, 우리가 분석한 대로 입력이 되고 그러면 내가 맞게 입력한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볼까요? 10월 23일 날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했답니다.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네. 장부 금액은 123450000원이고요. 그게 만주고 한 주당 12345원이래. 그죠? 말 된다. 그지? 그리고 처분 가액은 얼마라고요? 1250000원이래. 그래서 그게 만주고 한 주당 12500원에 파는 거래. 됐죠? 이런 상황이고요. 처분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겠다. 그지? 요렇게 조금 작게 기록되어 있는 글을 조금 비싸게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가 고려될 거는 혹시라도 재무상태표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와 있으면 먼저 상계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한다. 그것만 이제 추가로 고려하면 되겠죠.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 상태래. 그러면 상계할 일이 전혀 없는 거지. 이미 이익이 지금 쌓여 있으니까 이번에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여기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쌓아 올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상계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이 얼마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요거는 사실은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라는 거지. 됐죠? 이렇게 문제를 분석했고요. 이제 분석한 내용대로 입력해 봅시다. 자기 주식은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우리가 보자고 했죠. 그러면 한결 머리가 깨끗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차변 쪽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이라는 자기 주식이 123450000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계 처리하자. 요거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고 대신 차변 쪽에 보통 예금으로 1억 2,500만 원 들어왔거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그 차이 부분만큼 생기는 상황이다. 됐죠? 10월 23일입니다. 자, 일단 대변에 자기 주식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123450000 123450000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다고? 1250000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그죠? 1550000 이렇게 생긴다 이겁니다. 요 마지막 금액은 플러그로서로 자동으로 딱 입력이 돼버리니까 뭐 별도로 입력 안 하고 엔터키 쳐도 바로 입력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요번 분계가 입력 완료. 자, 6번 보겠습니다. 10월 27일 날 주식회사 거봉에 대한 받을엄 1,700만 원이 만기가 돼가지고 추심 수수료 5만 원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뭡니까? 만기에 따른 추심이다. 그지? 추심하면 생각나는 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생각나시죠? 수수료 비용. 거기 나오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즉 800번대 코드다. 그죠? 여기 문제수도 추심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돼 있네. 오케이. 자, 입력합시다. 10월 27일입니다. 자, 받을엄이 자산이죠. 여기 없어진다 이겁니다. 대변에 받을엄 이렇게 기록하고요. 어디에 대한? 거풍에 대한 받을엄이었습니다. 얼마 없어집니까? 1,700만 원. 1,70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나오죠. 수수료 비용. 800번대 코드의 수수료 비용이 나온다. 얼마요? 5만 원. 50000. 그래서 이 부분 차감한 금액만큼만 보통 예금으로 돌았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합시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볼까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닫고요. 요 메뉴는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자, 이제 출발합시다. 어떤 문제 출제됐을까? 자, 1번. 자, 세금 계산서가 제시된 문제네. 우리 회사 이름은 동산택이죠. 동산택이 물건을 팔았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발급됐고요. 거기 부가가치가 붙어 있답니다. 유형은 11번 과세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 품목 수량 단가에 대해서 그냥 쭉 입력하고요. 그 해당되는 내용 입력하고 상대방 거래처 이렇게 입력 쭉쭉 해 나가면 되겠죠. 물건 판 거죠. 제품을 팔았다. 그리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27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한답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날짜는 항상 여기 작성 일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로 적는 거라고 했습니다. 11월 9일. 자, 유형은 11 과세고요. 품목은 전자제품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량 단가는 별다른 언급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공급가액 700만 원 이렇게 입력합시다. 부가가치세 70만 원이고요. 공급처명은 우주전자. 그리고 전자 여부는 여. 그리고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고요. 차변에 현금으로 270만 원. 2700000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 완료.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11월 12일입니다. 대표이사 박대기의 가정집에서 사용하려고 냉장고 한 대를 주식회사 전자월드로부터 구입했대요.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을 발급받았고요. 대금은 회사가 당자 수표를 끊어주었답니다.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뭐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되어 있네요. 자, 분석 먼저 해봅시다. 회사 입장에서 세금계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가가치세도 적겠습니다. 55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큼이 부가가치세겠죠. 자, 그거 회사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요게 우리 매입세 불공제 사유 우리 몇 가지 8가지 정도 쭉 정리해 봤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 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회사는 그 냉장고를 쓸 게 아닙니다. 그 냉장고를 누가 쓸 겁니까?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쓸 거라고.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에 그 지출건이 전혀 들어올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누구 이름으로? 우리 회사 이름으로 공급받는 자, 우리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세금계산을 받아야 될 겁니다. 자, 사업 무관 비용이니까 첫 번째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러면 부가가세 유형은 뭐라고? 54 불공이라고. 됐죠? 그리고 요 지출건에 대해서 우리 회사 장부에는 전혀 자산 또는 비용으로 잡히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일단 회사 돈이 나갔죠? 그래서 일단은 장부에 기록해 놓다가 그게 결국은 자산이나 비용으로 가지 않도록 처리해야 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일단 대변에 우리 회사가 수표를 끊어줬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차변에 뭘로 기록하냐고요? 가지급고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즉 대표이사가 자기가 냉장고 쓸 거니까 자기가 돈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우선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대표이사로부터 돈 받으면 그게 대변으로 적혀가지고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지출건에 대해서 당좌수표 끄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54 불공이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또는 접대비 뭐 이런 것들이 단골 메뉴였는데 이제 이런 것도 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사업 무관 비용으로서 불공으로 처리되는 것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업 무관 비용은 회사의 장부에 자산이나 비용으로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 결제한 것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급금이란 걸로 차변에 일단 계정과목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유형 54에서 사업무관 비용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차변에 계정과목이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 상 정리해 놓고 싶네요. 이 문제 통해서. 됐죠? 그리고 별표 하나 쳐두시고.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그 와중에 거래처 코드 550번에 박대기가 지금 등록 안 돼 있으니까 신규로 좀 등록해 달랍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실제로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 등록해도 되겠지만 우리 전표 입력 화면에서 신규 등록 바로 할 수 있다고 그죠? 그 기능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분석 끝났고요. 실제로 입력해 봅시다.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자, 유형은 54 불공이라고.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550만 원이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500만 원이 공급가액 되겠죠? 500만 원이 공급가액 그리고 50만 원이 부가가치세. 자, 공급처명은 뭐 적어야 됩니까? 박대기 대표이사 적는 게 아니죠. 누가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줬습니까?
전자월드라는 데서 끊어줬잖아.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세는 박대기라는 게 들어갈 일이 전혀 없지.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준 그 전자월드라는 그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세 관련돼 가지고 신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단에 있는 거래처는 주식회사 전자월드 요거를 입력해 줘야 되겠지. 전자월드 이렇게 입력해주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자, 분개하기 전에 붉은제 사유 먼저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 여러 가지 붉은제 사유 중에서 이번에는 뭐 사업과 직접 관련 나누는 지출 2번을 선택해 주자. 그리고 분개합시다. 자, 54 불공의 성격상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가 합해진 금액이 차변으로 쭉 끌려온다. 즉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 아시죠?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계정 과목 뭘로 한다고요? 가지급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친절하게 가지급금 이렇게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런 단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실무에서도 그렇고요. 수업 목적상도 그렇고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험 나올 때는 아마도 차변에 가지급금 써주세요라고 아마 제시는 될 겁니다. 그러나 혹시 제시 안 되셔도 가지급금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 성격상. 자,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이제 상단에 있는 거래처가 쭉쭉 끌어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전자월드가 아니고 박대기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박대기로 고쳐줘야 되는데 등록이 현재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신규 등록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겁니다. F2키 눌러서요. 박대기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당연히 없겠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신규 등록 요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요. 자, 코드 번호를 몇 번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550번으로 하라고 딱 제시가 돼 있죠. 제시된 대로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딱딱 입력하고요. 거래처명은 박대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입력하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요거 두 가지만 달랑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되겠다 겁니다. 그죠?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박대기라고 조금 전에 신규 거래처 등록한 게 바로 딱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규 거래처 등록까지 지금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요 상황에서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을 차변에 550만 원을 맞죠. 그리고 대변에 지출을 지금 회사가 뭘로 했습니까? 당좌 수표 끊었다고 했죠.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상단과 하단의 입력이 모두 다 완료되었네. 그러면 이제 분석합시다. 자, 54 불공 형태고요. 붉은지 사유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 요거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거래처는 전자월드를 입력하는 것이고 하단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그 대표이사 그 사람 이름을 개인적으로 그 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대표이사 했죠. 그 해당되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써준다. 됐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기출 포인트가 되었겠네. 자, 3번 문제 볼게요. 11월 17일 날 해외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글로벌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3,000개를 1,500만 원에 납품하고요. 영세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답니다. 뭡니까? 유형이 12번 영세 되겠지. 그리고 대금 중 900만 원은 동사 발행 당좌 수표를 받고 거래처에서 당좌 수표 끊어서 우리한테 줬답니다. 우리 입장에서 통화 대용 증권이죠.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겠다. 그리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잔액은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석 끝났고요. 자, 입력합시다. 11월 17일 자, 유형은 매출이면서 영세 이거죠. 12번 되겠다. 자, 공급가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급처명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자, 전자 여부여고요. 영세월 구분 뭡니까? 3번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1,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900만 원은 현금으로 처리하고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 끝났고 4번 보겠습니다. 11월 25일 해외 거래처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부산 세관에 부가가치세 3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요.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답니다. 유형은 뭡니까?
원재료 수입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 받은 상황이니까 55 수입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다. 55 수입 유형에서 특이한 점은 뭐였습니까? 수입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또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자기들 편의대로 산정한 금액일 뿐 우리 회사 장부에서 원재료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하고 전혀 다른 금액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는 공급가액은 회계 처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금액만 회계 처리한다. 그것이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55 수입 유형에 대해서 문제 나올 때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보통 이렇게 단서가 붙으면서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아무런 단서가 없이 출제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대로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실제로 K-랩 프로그램도 부가가치세 부분만 끌고 하단에 딱 자동으로 한 줄이 딱 입력되는 것이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거는 수입에서 보통 부가가치세 부분만 이렇게 입력하시오라고 단서가 붙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안 붙는 경우도 있거나 그거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 통해서.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아무런 단서 없이 내는 문제도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55에 대한 그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자신감 있게 회계 처리하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십시다. 오케이. 이렇게 단서가 없어도 55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만 이렇게 딱 정리합시다. 분석 끝났으면 실제로 이제 입력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11월 25일입니다. 자, 유형은 55 수입이고요. 공급가액은 일단 상단에는 부가가치세 정보를 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단에는 공급가액 3,200만 원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320만 원 자동으로 다 입력될 것이고 공급처명은 세관이죠. 어디 세관입니까? 부산 세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자, 분계는 보십시오. 하단에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즉 부가가치세만 딱 끌고 왔지 공급가액은 자동으로 끌고 오는 거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자, 차변은 기록이 된 거고 대변에 뭘로 결제했습니까? 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라고 돼 있네. 현금을 대변에 적어줘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그 회계 처리까지 모두 다 입력이 된 것이다. 됐죠?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채웠다. 상단, 하단. 하단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적자. 됐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보겠습니다. 12월 20일 날 삼현 상사로부터 생산부서의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를 3,630만 원에 구입했답니다. 그런데 요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래.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관련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래. 그리고 그거 매입세 불공제라는 사유 전혀 해당 없죠. 그러면 유형 뭡니까? 매입 중에서 현과 되겠다. 61번 현과. 그죠? 12월 20일자 분계 입력합시다. 12월 20일. 자, 유형은 현과 61번.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에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라인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딱 입력해버리면 자동으로 쫙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3630000 요거를 입력 쫙 해버리면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어디로? 삼현상사. 그리고 분계는 차변에 원재료 맞죠? 원재료. 그리고 대변에 결제를 뭘로 했냐? 현금으로 했다. 뭐 요것만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자, 6번 볼까요? 12월 27일 날 건물에 대한 청소를 위해서 청소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센스에 청소비 330만 원. 요것도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래. 자, 요거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단 청소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달래. 자, 이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 매입세 불공제 사유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51번 과세가 되겠네요. 51번 과세. 그리고 회계 처리는 요거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됐습니다. 12월 27일. 자, 유형은 51 과세. 그리고 공급가액은 자,
요거 330만 원이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공고가액은 300만 원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3000 그리고 공처명은 센스라고 했습니다. 센스. 전자세무연서를 발급받았고요. 분계는 차변의 건물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달래. 대변의 결제는 보통예금을 했다고 했죠.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완료되겠네. 됐습니다.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일단 메뉴를 닫읍시다. 조금 이따 다시 열겠지만 일단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7월 10일 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데요. 요게 알고 봤더니 6월 25일 날 직원급여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 뭐라고요? 예수금. 그게 있는데 예수금을 납부한 것이었대, 사실은. 그런데 우리 모르고 차변에 예수금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를 세금과 공과라는 걸로 처리했다 이 말이죠. 확인해 볼게. 실제로 7월 10일 날 분계 일반 전표명이 있겠죠. 부가가세 정보가 전혀 지시 안 돼 있는 거래니까. 자, 7월 10일 날 분계를 확인해 보니까 아하,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된 상황이다. 그지? 요거 차변을 고쳐야 되는 거지. 뭘로? 예수금으로. 그죠? 예수금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수정.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 완료된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8월 9일 날 전자세금연서를 발급한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처가 주식회사 오리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 우리산업이었대. 그러면 요거 전자세금연서 발급한 제품 매출 건이니까 부가가세 관련된 정보다. 그지?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다. 그지?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까 닫으시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열어서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8월 9일 거 한번 열어보겠다. 8월 9일. 자, 이렇게 과세 11번 과세 거래가 있는데 요거 다른 건 별말 없는데 즉 다 맞는데 거래처가 틀렸다 겁니다. 오리산업이 아니고 우리산업으로. 그러면 F2키 눌러서 우리산업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거래처만 고치면 수정이 완료된 것이다. 됐죠?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끝난 거지.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제 닫읍시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결산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문항이 출제됐는데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당해 연도 10월 1일에 영업부서의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회계 담당자가 기말까지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답니다. 월할 계산할 것이라고 적혔고요. 임차 내용을 보니까 임차 기간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랍니다. 자, 요 내후년이란 말 약간 이해하기 힘든 단어니까 올해를 당해 연도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을 이렇게 내년 해도 되지만 그냥 다음 연도 뭐 이렇게 고쳐주십시다. 다음 연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뜻은 뭐 내년이다 이 말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즉 12달치의 임차료를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부터 10, 11, 12, 내년 1, 2, 3, 요 6달치에 대해서 내년도 3월 달에 주고요. 그리고 내년도 4월부터 9월달까지 6달 거는 내년도 9월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다.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임차 계약을 했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했답니다. 그러면 발생주에 따라서 올해 세 달치 있죠? 10월, 11월, 12월 요 세 달치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는 분계가 필요하겠다. 그지? 그죠?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거 수동결산이죠? 그러면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야 되겠죠.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0월 31일자 이렇게 전표로 입력하자.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인식하자. 아직 돈이 안 나갔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임차료가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판단해야 되겠죠. 저 사무실이 영업부서의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코드 이런 걸로 입력해야 되겠죠. 자, 차변의 금액은 자 600만 원이 6개월치기
치죠. 그러면 한 달치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러면 올해 세 달치면 300만 원 되겠다. 그러면 3000 이렇게 입력하고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부채로 기록해 주자. 그러면 입력 완료되겠죠. 첫 번째 문제 수동계산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당해 연도 법인세 등은 3,500만 원이고요. 중간연합세액 1,200만 원과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5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답니다. 이외의 다른 자료는 무시한답니다. 전형적인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죠. 이거 수동결산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자동결산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 사용하자.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설정 딱 하고 화면 연 다음에 쭉 밑으로 내가 보시면 밑에 법인세 등이라는 라인 나오죠. 여기 보니까 선납세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결산전 금액이 얼마? 1,285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 우리 이해가시죠? 중간연합세액 1,200만 원 하고요. 우리 이자 받을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 우리 대신 세금을 떼가지고 나라에 납부한 거 있죠? 요거 두 개 합해진 거 금액이다. 그래서 12월 31일자 합계 잔액세안표 봐도 선납세금 금액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결산자료 입력 요 화면에서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자동계산으로 풀 때는 선납세금 금액을 그대로 여기 오른쪽에 한 번 더 적어줍니다. 12850,000 그리고 자 우리가 1년치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3,500만 원이라고. 그런데 선납세금으로 미리 낸 게 1,285만 원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겠죠.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추가로 설정해야 되고 그 금액은 계산 어떻게 합니까? 3,500만 원에서 12850,000 빼면 되겠죠. 3,500만 원에서 12850,000 이렇게 하면요. 금액이 22150,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법인세 등이라는 라인에 있는 금액이 우리가 원하는 법인세 비용 3,500만 원이 맞는지 확인했다. 그죠? 확인이 되면 내가 맞게 입력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2번 문제 완료. 됐죠? 자, 3번 문제 풀어볼까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요 화면에서 그 해당되는 재고자산 금액을 딱딱 입력해 주면 되겠죠. 원재료 430만 원. 그리고 제공품 510만 원. 5100000 그리고 제품 1,480만 원입니다. 1480000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는 거지. 조금 전에 우리 전표 추가를 한번 클릭했으니까 12월 31일자에 그 결산과 관련된 기말수정 분기 관련 회계 처리들이 쭉 입력됐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다 지우고 덮어 써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화창이 나오고 요거 예라고 클릭하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하시겠습니까? 묻는 여기서도 예 이렇게 클릭하시면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거 전부 다 없어지고 요 상태에서 기말수정 분기 전표들이 쫙 다시 덮어 써져 버린다. 됐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메뉴 닫으시고 일반 전표 입력 요것도 사실은 요 새로 고침 눌러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자동 전표 이렇게 생성된 것들을 다 볼 수도 있다고 사실은. 자,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 닫읍시다. 그러면 결산 문제 해결 완료됐고요.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장 많은 달 뭐 이렇게 물으면 가장 많은 달, 가장 작은 달 뭐 이렇게 물으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다고 했죠. 달별로 차변 금액, 대변 금액이 집계돼 가지고 딱딱 나오니까. 그죠? 총계정 원장을 10거고 그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을 선택하면 되겠네. 그죠? 자,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자, 열어 봅시다. 총계정 원장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자 108번 요 계정 과목을 불러와서 차변 대변이 월별로 딱 집계된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외상 매출금 횟수면은 외상 매출금 계정이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대변이죠. 그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 대변에 기록되고 대신 차변 쪽에는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변 금액이 제일 큰 달을 찾으면 되겠죠. 4월 달이 제일 크네, 그죠? 1,448만 원으로, 그죠? 그래서 4월 달 이렇게 답하면 될 것이고, 조금 더 확실히 보려면 상세 내역을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상세 내역으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을 쓸 수 있겠다. 자,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역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내역 나왔고, 건수로 3건이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각각의 전표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맞네. 그리고 두 번째 건 이것도 마찬가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세 번째 건도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세 건 모두 외상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구나. 이렇게 상세 내역까지 확인해 봤다. 그러면 4월달 1,448만 원을 모두 다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게 맞고, 1월부터 6월달 6달 중에서 4월달이 제일 큰 게 맞구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답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됐죠? 그러면 1번 답은 몇 월인가 요거를 물었으니까 4월 뭐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1번은 4월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6월 30일 현재 비유동 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되었는가? 전기말 대비 비교 문제 이런 거는 재무상태표가 제일 편하죠. 자, 그리고 비유동 부채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겠다, 그지? 그러면 열어봅시다. 6월 30일자로 재무상태표를 열어봅시다. 자, 재무상태표는 월말 입력한다고 했죠? 6월달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6월 말 현재의 금액이 쭉 나온다. 자, 여기서 비유동 부채니까 부채 쪽에 있겠지? 부채 쪽에서 합계 금액을, 자, 다시요. 이렇게 비유동 부채에서 6월 30일자 현재 금액은 이렇게 208342848로 나와 있거든. 그런데 작년도 말은 얼마였습니까? 163, 219, 848이었으니까 요거 두 개 차이 금액을 답을 하면 되겠죠. 자, 실제로 계산해 볼까? 자, 208342848 빼기 163, 219, 848 하면은요 45 123 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답으로 쓰면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되었는가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45123 000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자,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당해 연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서 주식회사 로봇에게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는 몇 매이며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우리가 매출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역을 묻고 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사용하면 되겠다. 그 중에서 매출 탭, 매입 탭이 있는데 매출 탭을 이렇게 딱 선택한 다음에 주식회사 로봇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면 되겠죠. 자,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은 1월부터 3월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열어봅시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부가가치세 이 탭을 누른 다음에 세금 계산 합계표 메뉴 찾았죠? 열어서 기간은 1월부터 3월입니다. 그리고 매출 탭 선택한 다음에 쭉 거래처별로 집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주식회사 로봇에 대한 내역을 찾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매수는 몇 매라고? 5매. 그러면 답을 뭘 지금 요구했습니까? 매수 몇 매이며 그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세액. 여기 두 번째죠. 매출세액은 여기 있죠. 470900. 그죠? 그래서 5매이고 470900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답납형으로 두 가지 사항을 입력하자.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주어의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제 65회 기출문제 풀이를 다 해보았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다 우리 강조했던 부분이 다 등장했고, 이제 특이한 점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재무제표 간 연관관계 문제가 기초정보 등록 문제에서 예전에는 자주 출제되지 않았는데 요새는 그 출제 빈도가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대비해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매입 매출전표 입력 유형에서 54불공에서 대부분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 소형수용자 등 그 단골 메뉴만 자주 출시되는데 요새 새로운 형태가 사업 무관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개정 과목은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더라. 뭐 그 정도 딱 눈에 조금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이 정도 두 가지 정리해 두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